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시간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임용시험 응시대상 같은 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혹시라도 통과 안 한 사람 있으면 빨리 통과하도록 해요. 2월, 5월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합격을 못한 사람은 2월 달에 반드시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뭐 접수 기간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 지원할 곳을 한 군데만 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 정해서 경쟁률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쟁률이 아무래도 높으면 점수,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00점 만점에 전공 내용학이 56점. 물론 비중이 크지만 전공 교과학하고 그리고 교육학 요 파트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세 과목을 병행해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공 내용학이 약하다고 해서 전공 내용학만 파고들다가 그래서 전공 내용학 점수가 충분히 좋은데 교육학 또는 교과론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잘 배합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요 채점 방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3명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요 3명의 경향에 따라서 이 채점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올해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제는 좀 쉬웠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전공 내용학, 교육학은 잘 나왔는데 전공 내용학은 잘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방침이 점수를 좀 박하게 주는 방침. 그러니까 키워드가 없으면 틀리게 해라. 뭐 비슷한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채점위원이 이 3명이 경향상 좀 정의 없는 친구들이 이번에 배정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방침이 뭐 정확하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점수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연습도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눈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직접 어떤 기작을 설명하듯이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키워드를 잘 보이도록 그리고 글씨는 좀 더 또박또박하게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글씨를 작게 쓴다거나 흘려 쓰지 않는 식으로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해서 모의고사 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체크를 해서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작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요 전체 24문항. 그래서 이제 전공 내용학 같은 경우는 2교시, 3교시에 보게 되는데, 이때 기입형 같은 경우는 6문항인데, 요번에 처음 실시돼서 기입형 문항이 교과론하고 전공 내용학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까 봤는데요. 전공 내용학에서 기입형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입형 뭐 단답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정, 일부는 교과론, 그리고 일부는 전공 내용학. 그래서 이번에는 56점. 예전에도 56점 정도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56점 정도가 전공 내용학에 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서술형 문항에서, 그러니까 서술형의 문제를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얼마나 잘 썼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에 키워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기입형 답안을 쓰듯이 서술형 답안의 키워드를 찾도록 하세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고 나머지 조사 어미 같은 거,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은 그냥 붙여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너무 문장을 완벽하게 쓴다기보다는 키워드를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위치에 넣어서 문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써서 4줄 안에 답을 써야 되는데 막 중간에 선 그어서 6줄, 8줄 만들어서 쓴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실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키워드 찾기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채점한 사람이 키워드를 못 찾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쓴다기보다도 필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쓴다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공부할 때, 그래서 답안 같은 것 연습을 할 때 키워드를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평가 용도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교과론 빼고요. 이 전공 내용학 파트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산만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크게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나머지 식물학, 생태학, 분류, 진화 묶어서 네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포학, 유전학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세포학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유전학을 배우는데 이 파트에서 대략 50%, 그리고 동물생리학,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가 50%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고루 공부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문제 나온 거 보면 지금까지의 추세처럼 세포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대략 한 3문제 정도 나온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문제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소화계 파트에서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골고루 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지 말고 골고루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그 서브노트,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서브노트를 제공했는데 판서 내용을 쓰면서 서브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브노트는 키워드 위주로 작성이 되고 소제목 같은 것이 눈에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이제 이론 과정 끝나고 문풀 모의고사 할 때 서브노트를 쭉 보면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은 반드시 뭐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여서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또 보면서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2019년도, 20년도 그래서 기평, 서술형, 유형을 한번 간단히 보면 추세가 기평 같은 경우는 단량체라든가 또는 전구체, 중간 산물 이런 것들 그리고 세포 이름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이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분류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이론 과정을 일반 생물학 기본반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물학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일부 문제들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심화 과정 들어가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배우기 때문에 완전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보게 되면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문풀 때 기출문제, 우리가 챕터별로 기출문제를 분류를 해서 또 풀어보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량체 세포면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식 같은 것도 기본적인 대표적인 수식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pKa 값을 구하는 수식, 요 수식 문제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장 곡선에서 이제 이런 식 같은 거,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이런 식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식만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둔다 생각하면 되고요. 또 서술형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전구체 세포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문장을 작성을 할 때 작성 방법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세포 이름은 어떻게 됐느냐? 호르몬의 이름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 내용을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론 과정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이런 전구체라든가 또는 효소 이름, 세포 이름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화계 파트, 여태까지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또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예전에 그 기출된 문제 중에 이제 배설계 파트가 있는데 배설계 파트도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짧은 기간 동안 3년 정도 내리 배설계 문제가 연달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파트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이론 과정을 할 때 그 파트 등한시하지 않고 중요한 파트는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중에는 이제 변형된, 기출이 이미 됐는데 변형된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피트 문제를 그대로 낸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트리트 피트 문제의 그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따와서 그 문제를 가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해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또는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트, 미트, 디트 문제를 1000문제가 넘는데 그걸 다 일일이 꼼꼼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부터 꾸준히 본다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를 보면서 어느 파트에서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출될 것 같다, 이러한 유형의 그래프가 문제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오려가지고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표시를 하고 몇 년도 어떤 문제.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복습을 하다가 이 문제가 있었네, 이거는 좀 더 신경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찾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브노트에 추가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추가로 내용들을 첨가를 해주는 거,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된 문제 변형은 이제 임용 문제, 기출된 건데요.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 문제는 나왔었어요. 이 탄리 과정. 근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됐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또 기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뭐 임용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 때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년 동안은 객관식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로 나온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기를 가지고 작성 방법에다가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명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객관식 문제에서 2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1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명명법 관련된 문제가 4문제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명법에 따라서 종명을 쓰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기출된 문제들 잘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된 문제 당연히 풀어야죠. 근데 기출 문제를 안 풀고 시험 보는 학생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문풀 할 때 단원별 문제도 풀고 또 기출 문제도 푸니까 그때 풀 때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출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본고사에 임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험 문제도 나오는데, 이 실험 문제는 우리가 이론 과정을 배울 때 그 이론 과정을 뒷받침하는 실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실험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험이 됐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이론 내용이 나왔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실험 자체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론 내용과 접목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실험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니까 실험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실험 내용을 스스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 할 때 하니까 너무 실험 해석하는데 그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원자 수준부터 이제 생태계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수준까지 배우는 것이 세포학이고요. 그리고 이 세포의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이제 효소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를 배우는 것이 유전학이고요. 자, 그리고 개체 수준까지. 다시 말하면 이 개체라는 것은 기관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계를 배우는 파트가 동물생리학 파트예요. 그러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파트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개체 이유 수준,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을 합친 이 생태계까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태학에 있는 생물 집단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양한 생물 집단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분류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진화분류학이고요. 그리고 식물학 같은 경우는 동물 생리학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리학은
그러니까 동물생리학과 다른 식물생리학 파트는 여기서 또 같이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크게 네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1, 2월 동안에 기본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물 내용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럼 머릿속에 생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 정립된 상태에서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심화 내용을 공부하면서 일종의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또 생겨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때 배우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물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심화 이론 배울 때는 되게 편해요. 근데 기본 이론 때 이거 일반 생물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복습 잘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문제 같은 거 잘 안 풀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배웠던 내용을 처음 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충실히 하면 심화 이론은 편하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편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해도 잘 된 상태에서. 그러면 단원별 문제를 풀 때 잘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그런 것들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게 되니까, 내가 배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로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일종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면서 일종의 모의고사를 본다는 느낌으로 풀게 되면, 본고사에 대비해서 또 답안을 쓰는 연습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충실하게 따라오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본고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습득해야 되는 양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론 내용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론 내용 때까지 열심히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 내내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여름 때까지만이에요. 6월. 그때까지만 본격적으로 하고요. 아직 6월이, 여름이 끝나지 않은 7월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다 생각하면 되니까 한 반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모의고사 때는 답안 쓰는 연습, 그리고 이때는 첨삭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고쳐야 될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게 되면 채점위원이 채점할 때 키워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본고사에 가까워지면 막 불안해요. 내가 될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불안해요. 근데 준비가 된 학생들은 불안하지만 자신감 있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쓰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6월까지만큼은 여기에다가 차단막 딱 설치하고 딴짓하지 않고 공부만 좀 하면 좋겠어요. 5월이 가장 위험해요. 5월, 특히 이제 4학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교생 같은 거 하면은 친구들 사귀게 되고, 또 이 안에서도 친구 사귀게 되고, 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커피 한 잔 또는 얘기, 수다 떨고 이러다 보면 시간만 버리는 거니까. 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만나서 얘기할 때는 딴 얘기하지 말고 생물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내 경험상,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노트 같은 거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판서할 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내가 써준, 판서 내용 일부, 넣어준 그 노트를 일부 제공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수업 시간에 보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판서를 안 하고. 그래서 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반 교재에다가 막 써놓고. 그럼 나중에 이론 과정이 끝나서 복습을 할 때 이게 산만해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 단거나 할 수 있도록 노트를 제공한 거고요. 그리고 따로
집에 와서 따로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도록 하고, 그래서 노트를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론 과정이 끝나고 문제풀이 가고 모의고사 가고 점점 본고사에 가까워질수록 이 노트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면 생물이 재미가 있어져요. 암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당연히 암기하는 내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암기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복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학습을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 반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반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전전주의 내용도 또 반복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반복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은 적지만, 동일하지만, 전체 내용을 다 복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복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복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제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전주에 배운 걸 다음 주에 제출을 하면,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주에 복습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문제가 일주일에 한 몇십 문제 됩니다. 5, 60문제 최소. 그 정도. 경우에 따라서 80문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다 그냥 문제화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또 한 번 하도록 하세요. 체크를 한 번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제대로 복습을 했나. 근데 그걸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귀찮다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보면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수업을 또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해는 제공해 주신 문제 열심히 풀게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너 그래서 작년에 안 풀어서 다 푼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하다가 좀 밀렸어요. 이러는데 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제대로 했으면 답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은 제공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건 스스로 여러분들 노트라든가 교재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끔 일부러 답을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좀 능동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답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뭐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루지 말고 끝까지 찾아서 답을 기입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그룹은 그 시간에 배운 내용, 그 주에 배운 내용, 그러니까 그날 배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집에 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집에 가서 뭐 씻고 뭐 이러면 자게 되잖아요. 이게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신경계 파트를 보면 이제 시냅스 간의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이 시냅스가 견고해지고 다양한 시냅스가 형성이 되면 그때 장기 기억화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시냅스가 딱 형성이 됐는데 집에 가서 해야지 자고 그 다음날 내일 해야지 하면서 이틀, 3일 지나잖아요.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배운 기억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기 기억하려면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을 해서 이 시냅스 간의 시냅스를 견고하게 해주면 이게 오래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남도록 남는 것뿐만 아니라 답을 쓸 때 바로바로 생각이 나요. 이 시냅스가 모호하게 약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답을 생각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통해서 시냅스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뭐 그날 배운 거 1시간 정도 짧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서로 얘기하지 말고 짧게 그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것도 이론과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분석표는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 이후에 제공을 해주는데 이론 과정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4학년인 학생이 초시생인데 합격을 바로 한 친구가 있어요. 점수도 나한테 왔을 때는 뭐 두 문제 실수를 해서 틀렸대요. 그때가 커트라인이 80점 정도였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그냥 합격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30분 거리 학교에 출근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초시든 제시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는 것 플러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들이 나왔는지를 아는 게 좋잖아요. 남이 제공한 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해야 자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 같은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제공을 하겠지만 시간 날 때 한번 기출문제 보면서 뭐 그 답을 정확히 쓴다기보다도 이 문제는 내가 배웠던 어떤 챕터의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기작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 부분은 뭐 세포학에서도 나왔었고 동물생리학에서 나왔었던 파트였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학에서 배운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생리학에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우는 건 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의 그 원리가 뒤에 배우는 내용에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내용을 봤을 때 앞 챕터, 첫 번째 챕터에 나왔던 건데 20챕터에서 또 나오네? 이렇게 연결을 짓게 되면 뇌를 한 번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머릿속에 오래 남고요. 그리고 생물학이 방대해지지 않고요. 내용이 점점 양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일반 생물학 캠벨 책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 중에 잘 이해 안 됐던 것도 스스로 읽어보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가능할 때 하고요. 뭐 억지로 시간 내서 막 꼼꼼하게 봐야지 하게 되면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심화이론을 바로 듣는 친구들 중에는 심화이론을 들으면서 일반 생물학 책을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2달이면 끝나요. 근데 그건 좀 의미가 없죠. 일반 생물학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배우는 것은 심화이론을 좀 더 깊게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건데, 심화이론 하면서 일반 생물학을 동시에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반을 하니까 일반 생물학 내용을 축약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서를 뭐 3번, 4번 정독해 합격한다 이런 헛소문을 믿지 마세요. 3번, 4번 정독해서 합격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 공부를 할 때 생물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물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이 횟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전공서. 이런 것들도 전공서는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정독할 수는 없고요. 쭉 가지고 있는 정독서 쭉 보면서 내가 배운 내용의 파트를 쭉 보다가 이런 그래프는 문제화될 수 있겠는데? 이건 괜찮는데?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그래프랑 모식도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 그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생물학을 처음부터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심화이론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그 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이 좀 앞당겨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생물학을 듣지 않고 심화이론을 듣는 학생들은 생물학 공부를 처음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물학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뒤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배우는 내용이 생물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생물학을 배우고 심화이론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앞에서 배우는 이거 예전에 일반 생물학 할 때 뒷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런데 그렇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려면 당연히 일반 생물학을 배울 때 충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더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지 내가 가르쳐 주는 거고요. 공부하는 방법 얘기했고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는데 지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당연히 합격하려고 하죠. 근데 합격한다기보다도 좀 더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학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학교 와서
수업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수업 준비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이 지칠 수가 있을 때마다 나는 지금 내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지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1월 달에는 막 의욕이 막 하늘을 찌르는데,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중간에 되면 지쳐가지고, 몇 달 동안 지각도 안 했던 학생들이 가끔씩 지각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결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아파서요. 이게 이제 몸이 거부를 하는 거거든, 공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파요,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고요. 그리고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해를 하면서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진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항상 나도 파일을 이렇게 정리했으면서도 헷갈려. 일단. 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앞부분 한두 챕터 하고, 그리고 쉽시다.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이게 우리가 보통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 8시간 강의가 있지만 쉬는 시간 고려해보면 오전에 3타입, 오후에 3타입, 그래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씩 각 타입마다 할 겁니다. 시간 계산을 해야 우리가 1시에 정확히 끝낼 수가 있는데 30분 정도만 더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자, 일반 생물학 우리가 8주 동안 할 내용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설날 있죠? 1월 달. 그 설날에는 우리가 휴강입니다. 그래서 설날 포함해서는 9주예요. 설날 포함해서는 9주고 설날을 제외하고는 8주 동안 할 겁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 8주차까지 지금 35챕터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아이고, 이게 좀 약하네. 이거 보여요? 좀 잘 안 보이죠? 자, 이 정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챕터 진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요. 요거는 좀 괜찮죠? 요건 좀 괜찮으니까 수업을 해도 되겠다. 자, 그럼 챕터 1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자, 챕터 1. 자, 생물학.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일단 생물체의 특징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생물체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이 특징들이 어떤 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외관상의 구조를 보면 생물은 일단 규칙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은 진화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적합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적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적 적응을 통해서 환경 적합한 형질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환경 적합한 형질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진화라는 건 하나의 개체가 이런 형질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질은 표현형입니다. 이 표현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특징적인 기능들 있죠. 그런 거, 구조와 기능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형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 적합한 형질을 갖는다라는 것은 개체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체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하나의 개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 형성되거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서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하는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 내에서 특정 형질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빈도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개체들이 모여있는 개체군 속에서 특정 형질을 갖는 개체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진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 수세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지금 배우는 건 여러분들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뒤에서 다 또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진화적 적응, 즉 환경에 대해서 적합한 형질을 갖는다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생물체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특히 이제 동물 같은 경우 환경에 대한 반응은 바로 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정을 밟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딱 떼겠죠. 그렇죠? 그런 건 바로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개체 바깥쪽에 있는 환경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절 기작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들이 물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종의 풍선입니다. 물풍선. 속 안에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해야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봤듯이 조직들이 모여있는 기관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기관이 자기 기능을 하면 기관계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물체가 하나의 개체가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포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개체 속 안에 있는 환경은 세포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이지만 개체 입장에서는 내부 환경이죠. 이 내부 환경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개체의 내부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개체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우리 개체를 이렇게 단면을 딱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 입에서 출발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죠. 우리는 속 안에 뻥 뚫린 관이 있는 거잖아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이고요. 여기가 항문인 셈이에요. 자, 그럼 내부 환경이 어디냐 하면 내부 환경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포 주위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세포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상성 유지, 즉 내부 환경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조절 기작이 체온 조절입니다. 물론 삼투 조절도 있고요, pH 조절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체온 조절이라서 체온 조절은 기출이 몇 번 됐습니다.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고요. 이 체온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항상성 조절은 동물생리학 파트 처음 들어갈 때 배우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여러 경로들이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지 배울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어떤 신경이 관여하고 그 신경이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지 그리고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하는지 그리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는 어떤 세포들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부에서 항상성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에너지 교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대표적인 에너지 교환 방법으로는 광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광합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기 중에 있는 무기물인 CO2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빛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유기물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결합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즉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빛에너지는 화학에너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교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를 우리가 독립 영양 생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독립 영양 간단하게 영양체 이렇게. 자, 하지만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죠.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화합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냐면 음식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역시 유기물이에요. 역시 화학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는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해도 단계가 있는데 일단 음식을 먹으면 소장을 거쳐서 위로 가죠. 그리고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고 위에서는 뭐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뭐 알코올 같은 경우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왜 소장에서 흡수가 되냐면 흡수가 될 수 있는 단량체 수준으로 분해가 일어나는 곳이 소장이에요. 그 분해를 우리가 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최종 소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소화돼서 만들어진, 즉 분해돼서 만들어진 단량체를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흡수된 예를 들면 포도당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해를 또 해줘야 돼요.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탄소 6개짜리로 이루어진 육탄당인데 그 탄소 간의 결합을 딱딱딱 끊어주게 되면 그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라는 에너지 운반체를 만들게 되고 그 ATP가 여러 가지 일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는 뭐 화학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다른 유기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체가 이런 식의 에너지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에너지 교환 과정, 이것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 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합성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자, 지금 우리가 위로 조금 올려서 자, 동화, 이화 이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의미하고요. 이화라는 것은 분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동화를 할 때는, 즉 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을 할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효소 파트에서 물질 대사를 얘기하면서 에너지 전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제2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식으로 반응들이 일어난다. 자연계에서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이제 무질서도인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단량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복잡한 중합체를 형성합니다. 단량체의 개수는 여러 개고요.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중합체는 하나가 돼요. 그러면 무질서도가 어떤 것이 크냐라고 물어보면 단량체 수준을 있을 때 무질서도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합체가 복잡한 구조물이 분해가 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오히려 나와요. 그런데 단량체 수준에서 하나의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관련된 얘가 광합성 있죠. 광합성은 동화과정이죠. 합성을 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빛에너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분해 과정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이제 반대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의 화학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는 대표적인 동화 과정의 예로 광합성을 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세포.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어떤 게 만들어져요? ATP. 즉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로 개념 잡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항상성 유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도 만드는 동화 과정,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화 과정을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장을 하죠. 그리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생장과 발달의 차이는 뭐냐면 생장이라는 것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달이라는 것도 크기가 커집니다. 대신 이제 발달이라는 표현 속에는 기능도, 새로운 기능도 추가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개체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손에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이 생식도 거의 문제가 잘 안 나오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로 그 난소 주기, 여성의 생식 주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번 연도에는 정자 가지고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이 되지 않은 파트에서 기출이 되는 특징을 요번 2020년도 문제에서는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나오던 데서만 나오면 학생들이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기출이 되지 않은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손을 생산하는 과정. 이게 바로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우겠죠, 뭐.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생물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수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개체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누가 해요? 개체 속 안에 있는 누가 쭉 가면 세포가 하는 것이죠. 그럼 세포가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한다는 것이고. 그럼 세포 소기관이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 세포 소기관 내에 있는 분자가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분자 중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대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분자가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자가 바로 생체 고분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이해를 하려면 분자 수준, 최소한 분자 수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원자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체 이유, 생태계, 생물권까지 다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칸이 좁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체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걸 다 표현을 해볼까? 여러분들 그 노트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기다 그냥 표시하도록 할게요.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원자 수준부터 간단히 봅시다. 원자는 뭐 기본적인 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그리고 옥테트 규칙, 뭐 이런 또 화학결합, 원자 간의 화학결합, 이 정도만 나중에 얘기할 때 다시 또 볼 테니까 그 정도만 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분자예요. 자, 분자 중에서도요, 생체 고분자,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죠?
자, 요 생체 고분자가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그 이후 과정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요. 특히 생체 고분자, 뭐 단백질, 핵산,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생체 고분자 간단히 보면 단백질이 있고요. 자, 단백질은 프로틴이라서 그냥 PT에 이렇게 앞으로는 표현하도록 할게요. 단백질. 자, 그리고 핵산. 자, 핵산이라는 것은 DNA, RNA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당류.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도 있고 다당류도 있습니다. 단당류는 고분자는 아니고요. 고분자라는 것은 거대 분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당류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다당류는 탄수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질. 뭐 지질은 뭐 인지질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요 네 가지. 요건 우리가 그래서 챕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을 배울 때 앞부분에서 요 고분자 파트는 자세하게 다룹니다. 중요한 건,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이고요. 간혹 이제 핵산은 당연히 유전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이 다당류라는 건, 간혹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당류 파트도 이해하면 되고, 요 지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저장과 관련돼서 중성지방 얘기할 때 또 배우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세포망을 구성하는 인지질 파트에서 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질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렇게 세포막의 기능, 구조, 또 중성지방 관련된 얘기할 때 이제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요 생체 고분자 자체로 문제가 나온 것은 단백질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요 내용들 다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생체 고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세포 소기관 하면 세포 내에 있는 작은 기관이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핵,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간단하게 미토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고요. 자,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세포의 기능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세포의 종류가 다르면 세포 소기관의 그 비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세포, 예를 들면 뭐 이자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뭐 인슐린이라든가 글루카곤들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런 호르몬들을. 그렇게 많이 분비하는 애들은 분비와 관련된 그러한 소기관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뭐 ATP를 생성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뭐 미토콘드리아의 비중이 높고 그런 식으로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죠. 자, 요 세포부터 우리가 비로소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파트는 이제 세포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는 기능적, 구조적인 기본 단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조직으로 넘어갑시다. 조직이라는 것은 세포들의 모임인데, 단순한 세포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의 모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유사 기능 갖는 세포의 모임. 여러분들은 이거 쓸 때 좀 공간에 여유가 있죠? 나는 좀 좁아서 그런데 여유 있게 쓰도록 하세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조직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조직은 유사기능 세포 모임이지만 기관은 모든 조직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의 모임. 그리고 기관계라는 것은 역시 기관들의 모임인데 이때는 다시 유사한 기능들을 갖는 기관 간의 모임이에요. 여기에서는 유사기능, 기관 모임. 자, 그런데 이 기관계는요, 식물에는 없어요. 동물에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이렇게 기관계들이 이제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포, 조직, 기관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은 근육세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근육세포.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 근육세포가 모여서요, 근육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 근육 조직은 어디에 관여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소화계에서 위를 형성하는데 근육 조직이 관여를 합니다. 자, 근육세포들 동일한 기능을 갖는 모임이 근육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근육 조직은 위를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해요. 자, 그러면 위는 근육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죠. 다른 조직. 이제 앞으로 우리가 4개의 조직을 배우게 되는데, 동물생리학 시작할 때 4개의 조직을 배웁니다. 상피조직, 결합조직, 그 다음에 근육조직, 신경조직. 그 4개의 조직 모두가 위를 형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근육조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위는 기관이고요. 자, 그러면 이 위는 소화계를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하죠. 소화계 하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위는 소화계에 해당하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됐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계를 배운다 그러면 요 위를, 또 식도를, 그리고 창자를, 그래서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배워요. 그러면 그 얘네들의 기능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위에서는 연동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는 음식물들이 소화액과 서로 섞이게 돼요. 그럼 그때 이제 근육 조직이 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육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수축이완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위를 이해하려면, 위에서의 운동을 이해하려면 근육 조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럼 근육 조직이 어떻게 수축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근육 세포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배운 내용, 우리가 이 근육 세포 내에서 고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근육 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전체적인 기관계까지 이해가 완전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의 개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조직, 이 기관계라는 건 동물에만 있다고 했잖아요. 식물에는 없습니다. 대신 식물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또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조직계.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고요. 식물에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기에, 그러면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식물과 동물에서는 기관 또는 조직계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가? 동물의 기관이라는 의미는 조직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자, 근육 조직이 갖지 못한 소화 기능을 갖게 됐죠. 신경 조직이 갖지 못한 소화 기능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이전 단계엔 없던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면, 조직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관은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 경우,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신 조직계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냥 단순한 조직의 모임이에요. 새로운 기능을 갖다기보다는. 식물의 경우는 조직들이 모여서 그냥 새로운 기능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조직이 모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계라고 이름을 좀 달리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계를 보면 식물이 좀 간단합니다.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 종류도 다양하고 기관계 종류도 다양한데 식물의 경우는 조직계 딱 3가지. 그래서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 이 정도 3가지만 좀 알아두면 돼요. 기본 조직계,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 그리고 표피 조직계. 이렇게 3가지. 뭐 관다발 조직은 뭐 물관, 체관 있는 부분, 표피 조직은 바깥쪽,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다 그냥 기본 조직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요 기관계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기관은 있습니다. 기관도 크게 2가지로 생식기관, 영양기관. 그래서 꽃은 생식기관이고요.
줄기, 잎, 뿌리 이런 것들은 다 영양기관. 상당히 간단하죠. 그렇게 간단하게 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간단히 그려보면, 위를 간단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위벽, 이 안에는 공간이죠. 뭐 소화액도 있고요, 위액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음식물도 있을 거고요. 이 위를 구성하는 것이 근육조직, 신경조직, 뭐 상피조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여기 위벽을 보면, 위벽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그리고 하나 더 결합조직. 얘네들 모두가 다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개의 조직이 하나의 기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개체 수준까지가, 여기까지, 세포 이후부터, 즉 조직부터 기관계까지 배우는 파트가 우리가 이제 동물생리학이고요. 세포 이전 단계 배우는 것이 세포학이고요. 그러니까 세포학 하면 고분자, 소기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이전 단계 또 배우는 파트가 이제 유전학. 그래서 DNA라고 하는 고분자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배우는 것이 이제 유전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4개의 영역 중에 3개의 영역을 배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개체 이유. 여기가 이제 생태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개체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하나의 생물체를 우리가, 또는 생물은 개체를 의미하고요. 요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개체군인데, 여러 종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동일한 종의 개체들이 모여있을 때, 특정 지역에 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동일종 모임. 자, 하지만 이제 동일종만 있지는 않겠죠. 어떤 지역에. 다른 종도 또, 종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개체군도 모여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종이 모여있는 그 전체 집단을 우리가 군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생물 집단은 이제 군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생태계로 넘어가잖아요. 생태계로 넘어가게 되면 생물 집단에다가 무생물 요소를 첨가하게 되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배울 때는 이 군집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시 말하면 개체 수준에서 배우고 개체군 내에서 어떤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군집을 배우면서 각 개체군, 각 종들 간에 종 간 상호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피식포식, 또 경쟁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태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생물적 요소의 무생물적 요소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 플러스 무생물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생물은 뭐 질소순환, 인순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보면 생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여기까지는 안 배우고요. 생태계 수준까지. 자, 그래서 여기 전체까지 다 배우는 게 여기가 생태학. 그리고 이러한 군집 보면 다양한 종들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어떻게 해서 지구에 존재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진화. 그리고 체계화해서 그 다양한 종들을 분류한 것이 분류학.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물 생리학과 다른 식물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 또 식물의 형태를 배우는 것이 식물학.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쭉 다 배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고분자가 세포 소기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분자를 이해하면 세포 소기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쉬우니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관계 설명할 때는 이 세포들의 그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 기관계가 특정 기능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거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동물 생리학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관계를 하나의 챕터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여러분 밑에 공간이 있죠? 자, 밑에 없으면 뭐 여기에다 써도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창발적 특징 하나 써봅시다. 자, 창발적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층 구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상위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즉 생체 고분자에 없던 기능이 세포 소기관에 새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는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만큼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 이러한 플러스 알파, 이 공간이 좁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에다 쓰면 됩니다. 이러한 알파 기능이 새로 생긴다. 새로운 기능이 새로 생긴다. 이러한 특징 우리가 창발적 특징이다. 이건 이제 생물에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죠. 자, 그럼 이 알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느냐 하면 왜 새로운 기능이 생성이 되느냐 하면 구성 성분, 얘네들의 배열, 그리고 구성 성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배열이 중요합니다. 자, 성분들이 상호작용하면 새로운 기능이 생성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걔네들은 당연히 배열이 돼 있을 텐데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은 안 돼요. 특정한 배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배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호흡에서 전자전달계에서는 컴플렉스 1, 유비퀴논 컴플렉스 2가 있고요. 그리고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가 있는데 만약에 컴플렉스 3하고 4가 순서가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전자전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이 중요한 부위는 얘네들이 그 배열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전자전달계와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전자전달계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성분들이 그 배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얘기를 봤는데 여기에서 뭐 생태계라든가 뭐 세포에 대한 개념, 생태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진화에 대한 개념은 좀 쉬었다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하죠.